서신미륵, 인종시추림, 수학에 대한 미륵과 보현의 대화가 무르익었을 무렵이었다. 미륵보살을 향해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는 천신이 있었다. 바로 성환부를 이끌고 있는 도원이었다. 미륵보살님 역시 이곳에 계셨군요. 도원이 뭔가 불만에 가득 찬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미륵보살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지금 도리 이 행성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무슨 일이라니요? 순리대로 잘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허허. 미륵이 태평하게 나오자 도우는 눈썹을 찡그리며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우려하던 일이 발생했습니다. 유일신을 지나가던 어떤 종교가 세계 도처로 전파되면서 싹쓸이를 할 판입니다. 이 때문에 불도나 선도는 멀찌감치 구석으로 밀려났고요. 이대로 가다간 도의 줄기가 바싹 말라 고목이 될 판입니다. 이 말입니다.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요즘 통 그곳을 가보지 않아서 잘 몰랐습니다. 미륵보살은 여전히 남의 집 불구경하듯 여유로웠다. 아이고, 미륵보살님 정말 왜 이러십니까? 도리 이 행성을 맡으신다고 해서 저희 성환부에서 전혀 관여를 안 한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개판을 치실 것이면 처음부터 능력이 안 돼서 포기한다고 말씀하셨어야죠. 그랬다면 저희들이 뒷수습을 해서 오늘날과 같은 난장판은 막았을 것이 아닙니까? 이제 불쌍한 도리 이 행성들의 중생들을 어떡합니까? 구제할 방법이 없어요. 다들 이성이 마비되고 맹신에 푹 빠져 있으니 사육사가 던져주는 고깃덩어리나 받아먹고 사는 짐승이랑 뭐가 다릅니까? 이제 이를 어찌합니까? 불쌍해서. 도는 금방이라도 눈물을 뚝뚝 떨을 것만 같은 표정을 지었다. 그 이타심이 얼마나 큰지 잘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했다. 아, 유일신을 믿는 종교가 세계 종교로 자라났군요. 그거 정말 듣던 중 반가운 소식입니다. 허허. 초상집에서 춘판을 벌인다고 미륵보살의 덕이에 찬 웃음소리가 딱 그 짝이었다. 이러니 가뜩이나 가슴을 쥐어짜고 있던 도원의 표정이 더욱 일그러지지 않을 수 없었다.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잘 되다니요. 적당한 신앙은 인류의 성장에 장애가 되지 않겠지요. 하지만 유일신 종교는 그 자체로 다른 신에 대한 배타성을 깔고 있기 때문에 맹신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맹신이 뭡니까? 이성이 철저히 죽은 뒤에 피어오르는 독버섯이 아니겠습니까? 그 해독이 얼마나 큰지는 보살님께서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문명완성은 이제 완전히 물 건너간 것입니다. 이게 다 그 메시아를 자처한 마귀 때문입니다. 저희 성안부에서 그자의 영혼을 추적하려 하는데 아무리 파헤쳐도 자체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선가 혼련이 나타나서는 세상을 망쳐놓고 감쪽같이 사라졌으니 아무튼 이 모든 책임은 미륵보살님이 지셔야 합니다. 문명완성의 성패가 확연히 나오는 날 지금까지 벌어진 모든 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상부에 올릴 것입니다. 도는 천신의 체면도 아랑곳하지 않고 흥분하여 어쩔 줄을 몰라 했다. 하지만 이런 긴박한 순간에도 미륵보살은 한껏 여유롭기만 했다. 또한 자신의 목전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도원이 마냥 순수한 어린아이처럼 해맑게만 느껴졌다. 그가 비록 화를 내며 자신에게 따지고는 있지만 그에겐 중생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지 않던가. 아무튼 그동안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런데 도훈 청관님, 제가 지금 개인적인 용무가 있어서 이만 실례해야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미륵보살은 가볍게 예를 올리고는 등을 돌려 유유히 자리를 벗어나 버렸다. 도훈은 이런 미륵보살의 무책임한 모습을 보자 더욱 우라통이 치밀었다. 그는 가슴을 계속해서 쿵쿵 두드리며 그렇게 한참 동안 우두커니 서 있었다. 어찌 저런 보살이 있을 수 있는가? 세월은 앞을 보면 길어 보이지만 뒤를 보면 이보다 빠른 것도 없다. 그렇게 길게만 보였던 세월이 한순간에 3000여 년이 훌쩍 지나갔다. 이 정도의 시간이 흘렀으면 도리 1행성은 진작에 문명완성이 되고도 남았을 것이다. 그곳은 어느 정도까지 발전되어 있는 것일까?
역시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것이 물질 문명은 고도로 발달하여 제법 4차원 문명을 흉내내고 있다. 집집마다 무선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시시각각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사람의 손목마다 고유 번호가 담긴 칩이 심어져 신분증이나 신용카드가 없이도 생활하고 있다. 더 좋은 것은 특별히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가장 난해하다는 외국어를 익히는데 고작 한두 시간이면 족하고 심지어 백과사전을 통째로 뇌리에 담는데도 불과 며칠이면 충분하다. 뇌리에 특정한 칩만 꽂으면 정보를 자유자재로 얻을 수 있게 됐으니 누구나 만물 박사요 척척 박사인 셈이다. 이처럼 정보가 활짝 열려 지식에 있어서 평등해졌지만 그래도 차별이라는 것은 엄연히 존재한다. 그것은 바로 창의력이다. 창의력이란 기존의 정보를 활용하여 뭔가 새롭고 가치 있는 변화를 창출해내는 능력을 말한다. 이것마저 과학이 해결해 줄 수 있다면야 금상첨화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했다. 과학은 의식을 깊숙한 곳까지 접근하지 못했고 그래서 이곳 사회는 지식을 겨루는 대신 오로지 창의력을 토대로 우열을 갈랐다. 이 정도로 정보를 자유로이 활용하는 세상이 되었으니 문명이 완성된 것이 아닐까? 열린 정보와 그것의 자유로운 활용, 그리고 개방된 의식을 통한 상생적 사회구현, 이것이 문명 완성을 가름하는 기본적 잣대가 될 것이다. 하지만 도리일 행성은 겉보기에만 그런 조건들을 충족하고 있었다. 그 이면에 들어가면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과학적 이기에 의해 인간의 사고 능력이 대폭 줄어들게 됐다는 점이다. 웬만한 건 기계가 손발이 되어 척척해주니 굳이 머리를 싸매고 고민할 필요가 없게 된 탓이었다. 남녀의 이성관계도 마찬가지다. 구태여 이성에게 잘 보이려고 가전 애를 쓸 필요가 없게 됐다. 가상공간에 접속하면 천사보다 아름다운 완벽한 이상형을 만날 수 있으니 말이다. 물론 컴퓨터가 꾸며낸 가상의 연인이 제대로 실감이 나겠느냐 하는 의문이 따를 수 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실제 연인 역시 오감을 통해 들어온 정보를 조합하여 뇌에서 꾸며낸 허상이 아니던가. 그렇게 컴퓨터가 뇌에 제공하는 가상현실 역시 시각적 정보는 물론이고 맛과 향기 그리고 촉감까지 구현하여 현실과 전혀 구분이 안 가게 처리할 수 있다. 사실 육신을 지닌 이성을 만나면 간혹 의견 차이로 다툴 수도 있고 때때로 몸에서 풍겨나오는 여러가지 역한 생리 현상들로 인해 분위기를 망칠 수도 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다 보면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뜨거웠던 애정은 식어버리고 목석 같은 상태로 평생을 살아가게도 된다. 하지만 가상공간에서의 연인은 그야말로 완벽 그 자체이다. 흔히 말하는 이슬만 먹고 사는 연인이라는 표현처럼 어느 한 곳도 흠잡을 데가 없고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함이 없다. 이렇게 되니 사람들이 밥만 먹으면 가상공간에 푹 빠져 지내게 되는 것도 그리 이상한 일만은 아니다. 어린아이들이라고 예언은 아니다. 틈만 나면 가상공간에서 온갖 게임을 하면서 지내는데 결국엔 어느 것이 가상이고 실제인지 혼동을 겪게 된다. 그러다 이성의 눈을 뜨게 되면서부터는 역시 가상의 연인과 더불어 온갖 유의를 즐기면서 지낸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가상공간에서 온갖 종류의 쾌락을 즐기다 가는 것. 이것이 그들의 인생살이였던 것이다. 도리일 행성. 이곳은 수천 년 전부터 완벽한 계획에 의해 교화되어 온 행성이 아니던가. 돌이켜보면 별다른 사회적 갈등도 없었고 나라끼리의 전쟁도 극히 적었다. 특히 종교적 맹신을 철저히 차단하여 이성이 마비되는 일을 방지했고 가급적이면 선도나 불도를 양성시켜 영적 성장을 이끌어왔다. 이렇듯 좋다는 것을 아낌없이 써서 교화한 곳이 바로 도리일 행성이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떤가? 완전한 참패였다. 인간은 생김새만 달랐지 사고나 행위에 있어서 구분이 안 갔다. 마치 유의를 즐기기 위해 프로그램된 인조인간이 딱 그들의 모습이었다. 인간성의 상실, 이보다 더 큰 위기는 없을 것이다. 이 프로젝트를 맡아 진행해온 도운,
그는 왜 이런 참담한 결과가 발생했는지 도무지 헤아릴 수 없었다. 문명 완성을 위해 좋다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완벽하게 처리하지 않았는가? 문명 완성. 문명 완성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는 홍익인간에 있을 것이다. 이런 근본적 이유 외에 실질적인 것을 하나 들자면 영과 육의 괴리에서 오는 재앙을 방지하는 데에 있다. 인류의 정신 수준이 발달한 과기 문명에 못 미치게 되면 오히려 첨단 기술이 악용되어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더군다나 이런 위험이 외계로까지 뻗어나가게 되면 우주 전체의 문제로까지 불거질 수 있다. 지신들이 주목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다. 문명 완성을 위해 좋다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완벽하게 처리하지 않았는가? 사생활까지 줄이며 오로지 이상사회를 만들기 위해 몸바쳐 헌신했다. 그랬건만 지금의 인간들은 개성이 사라지며 획일화되었고 결국 얼빠진 기계로 전락되어 누가 인간이고 기계인지 모호한 상태가 되어버렸다. 이를 어쩐단 말인가. 돈의 탄식은 꺼질 줄을 몰랐다. 이렇게 된 것은 앞서 말했던 컴퓨터가 인간의 뇌 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이다. 인간의 오감에 기묘하게 연결되어 온갖 감성을 조장하면서 문제는 시작된 것이다. 컴퓨터. 이것은 실로 두 얼굴을 지닌 존재가 아닌가. 겉면은 인간의 감각기관을 활용하여 쾌락과 환희를 주는 천국 머신이지만 그 이면은 인간을 말초 신경의 노예로 만드는 지옥 머신이었던 것이다. 컴퓨터의 자판 몇 개만 두드리면 별의별 현상이 다 일어난다. 예술적 감성이 마구 일어나게 한다든지 아니면 일체의 두려움을 걷어내어 지극히 초연한 상태를 유지하게도 한다. 어떤 입력어는 척두엽의 뉴런을 자극하여 환각 체험을 유도하기도 하고 또 몇 개의 말초신경을 활성화하여 환락과 쾌락을 극한으로 조장하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 온갖 감성을 조절하는 프로그램만 수백 개가 넘으니 가히 자아의 주체성이 상실될 만도 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컴퓨터에 푹 빠져 지내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컴퓨터가 제공하는 가상의 연인 대신 복제인간을 유해의 대상으로 삼기도 한다. 유명 연예인의 체포로 복제된 인간을 사서 쾌락의 도구로 삼는 경우인데 이 또한 말살된 인간성의 단면을 보여주는 심각한 사례라 하겠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이 과학기술을 쾌락에 사용했다 하여 무슨 큰 문제라도 되느냐는 점이다. 속어에 남이야 나무 위에서 낚시질을 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는 말이 있다.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무슨 일을 해도 상관없다는 뜻이다. 이렇듯 외부와 단절된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 쾌락에 젖어 살든 말든 그것이 무슨 문제거리라도 되겠는가? 일리가 있는 반문이긴 하지만 사실상 문제로 삼는 부분은 인간의 쾌락 탐닉에 대한 것만이 아니다. 그것보다 더욱 심각한 것이 있으니 바로 컴퓨터에 입력된 열반 프로그램이다. 열반이란 더할 나위 없는 행복과 평화를 말하는데 이렇게 되려면 무엇보다 두려움이 없는 초월 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두려움, 이것은 자아라는 개체가 생겨나면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감정이다. 그렇게 이것을 없앤다는 것은 자아의 근본 속성인 집착과 욕망을 털어내어 초연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수행에서 추구하는 경지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데 열반을 추구하는 것이 무슨 문제라도 되는 것인가? 열반이란 영생과 더불어 무생명의 기본적 욕구이다. 그래서 불도나 선도에서 최상의 가치로 다루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 열반을 컴퓨터가 제공해 줬다고 해서 달리 문제될 것이 있는가? 대저 생명이란 매 순간 상황에 따른 선택을 하고 이것이 모아져서 독특한 사고의 패턴을 이루게 된다. 그래서 선택을 할 수 있는 사고는 생명이 지닌 권리이며 가치이다. 사실 인간이 지닌 저마다의 개성은 생각의 선택에 의한 차이에서 비롯하지 않던가. 100이면 100, 선택이 동일하다면 피하의 구분은 모호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선택의 방식에 주목해야 한다. 선택은 당연히 자신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그것이 설령 판단착오로 결론 날지라도 말이다. 그렇다면 이롭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진실로 원하는 것을 영위함으로써 얻게 되는 존재의 가치가 있고, 둘째는 생명이 지닌 두려움을 감소시킴으로써 얻게 되는 편안함이 있다. 전자를 가치 창조, 후자를 탈구 시만이라 한다. 이 둘은 생명을 이루는 근본 요소이긴 하지만 부족하다 하여 생명활동에 지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후자가 부족함을 넘어 소멸되어 사라지는 데에 있다. 잠시 후자인 두려움에 대해 좀 더 살펴보자. 인간의 생각은 그 갈래가 너무 다양하여 가늠하기 어렵지만 잘 관찰해 보면 일관된 흐름이 있다. 그것은 두려움과 역행하는 방향이다. 두려움에 접근하면 불안한 감정이 일어나며 그것에 거리를 둘 것을 신호한다. 두려움이 없는 평상시에도 미래의 그것을 떠올리며 근원적으로 차단할 방법을 모색하게 된다. 존재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 이것을 향해 모든 생각이 움직이는 것이다. 주변을 탐구하여 경험과 지식을 확보하려는 것도 그렇고 재물과 권력을 다다익선으로 보는 시각도 그런 것이다. 여색을 밝혀 자식을 많이 두려는 것도 자신이 잘못될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을 들어두려는 심리가 크다. 그래도 없어지지 않는 두려움, 이것을 잊기 위한 휴식의 시간을 가진다. 바로 예술이나 놀이 같은 문화이다. 이런 것들에 흠뻑 빠져 그때만이라도 불안감을 잊고 편안함을 즐긴다. 그래도 시시때때로 몰려오는 불안감을 씻을 수는 없다. 이것도 부족하다고 느낄 때 인간이 지닌 가장 중요한 천혜의 이성까지 버리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그래도 시시때때로 몰려오는 불안감을 씻을 수는 없다. 그래서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신다. 심지어 마약에까지 손을 대기도 한다. 이것도 부족하다고 느낄 때 인간이 가진 가장 중요한 천혜의 이성까지 버리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생명은 예외 없이 안전하다고 느낄 때 행복한 감정이 일어난다. 그래서 생명은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진화해 왔고 인간이 되어서도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식을 축적하고 기술을 개발해 왔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완전히 떨칠 수는 없다. 지금껏 어느 누구도 죽음을 극복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생명과학이 발달하여 수명 연장의 꿈을 실현해도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다. 그래서 과학이 초고도로 발달한 사회에서도 종교는 없어지지 않는다. 흐무맹랑한 교리라 해도 믿기 위해 스스로 체면을 건다. 믿는 만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심이 많은 사람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자포자기를 한다. 죽음을 자연의 현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그것에 대한 극복을 포기하는 것이다. 물론 간간히 끝까지 죽음을 뛰어넘으려고 발버둥치는 소위 말하는 수행자들이 있긴 하지만서도 말이다. 이처럼 인간의 정신은 두려움을 극복하여 안전을 얻는 데 온통 쏠려 있다. 안전이란 열역학 제2법칙에서 말하는 열평형의 상태이다. 열역학 제2법칙. 에너지는 안정된 쪽으로 향한다는 법칙. 질서보다는 무질서가 안정되고 따라서 모든 에너지는 결국 무질서가 되어 평형을 이루게 된다. 안전이란 열역학 제2법칙에서 말하는 열평형의 상태이다. 질서를 위협할 수 있는 어떤 요소도 존재하지 않는 완벽한 평화라 하겠다. 이런 상태가 영원토록 변하지 말아야 하기에 영생이라 한다. 영생을 얻어야만 비로소 두려움이 소멸되고 편안함을 얻게 된다. 영생에서 우러나오는 마음, 이것을 열반이라 한다. 따라서 삶에 대한 선택이 무수히 많겠지만 가장 현명한 것은 영생과 열반으로 이어지는 데에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는 열반 프로그램은 매우 훌륭한 선택이 아니겠는가? 앞서 말했듯이 생명은 두려움을 극복하여 안전해지려는 일관된 생각을 갖게 된다.
여기서 변화가 발생하고 가치가 창출된다. 그런데 도리일 행성들의 인간들은 이런 일련의 과정을 생략하고 감각을 지워버림으로써 편안함을 찾았다. 이것은 생명을 포기하고 기계가 됨으로써 두려움을 극복한 꼴이 된다. 다시 말해 완성을 통한 열반이 아닌 해체를 통한 인멸인 것이다.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돌멩이가 된다면 어떻겠는가? 진리적 깨달음으로써 두려움을 넘어 해탈에 이른 것과 호르몬을 조절하여 존재 코드를 지움으로써 얻어지는 무아적 경지는 결코 같은 것이 아니다. 생명 포기. 이런 인간들이 많아질 때 문명 또한 포기가 되어 멸망하는 것이다. 자아의 정체성이 사라진 비인간 기계 세상. 그것이 바로 도리일 행성의 슬픈 현실이었다. 도는 크게 실망하여 깊은 시리에 빠졌다. 상태가 너무 심각하여 손을 쓸 방법조차 보이지 않았다. 선도와 불도를 처방한다? 이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씨알도 먹히지 않을 것이다. 그럼 다시 극약 처방을 해보면 어떨까? 유일신 종교를 퍼뜨리면 정신이 좀 돌아오긴 할까? 그것도 이제는 부질없는 짓이다. 이미 천국에 푹 빠져 지내고 있는데 무슨 보이지도 않는 천국에 눈을 돌리겠는가? 도원의 천지공사는 이처럼 완전히 망해버렸다. 그렇다면 도리 이 행성 다도체는 어떤가? 요즘 들어 미륵보살의 모습이 간간히 보인다. 그의 방치해놓고 사적인 일로 시간을 보내던 미륵보살이건만 근래 들어 자주 모습을 나타내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도리 이 행성은 과학 문명이 발화하는 초기 상태이다. 오랜 세월 동안 사용했던 충력에서 벗어나 이제 갓 화석 연료를 활용하여 기계를 돌리기 시작했다. 세계의 정세는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나라마다 크고 작은 전쟁이 끊이질 않았고 사회 구성원은 대부분 종교의 의지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서로 다른 교리가 부딪히기라도 하면 어김없이 유혈 사태로 불거져 나왔으니 실로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다. 바로 이 무렵 미륵보살은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다시 화신을 만들어냈다. 선정에 몰입하여 양신을 100회로 뽑아올리고 그 속에 자신의 정보를 입혔다. 그러자 자신을 닮은 모습으로 점차 바뀌어갔고 어느 수준에 도달하자 양신이 끊어져 독립된 개체를 이루었다. 화신이 된 것이다. 그리고 곧바로 인간의 수정란에 결합하여 잉태되었다. 달이 차고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니 당시 그의 이름을 천부라 불렀다. 그는 어려서부터 신동소리를 들으며 무럭무럭 자라났다. 15이 되면서 세상일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고 20살이 될 무렵에는 세운에 커다란 의욕을 품게 되었다. 상극으로 얼룩진 세상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낀 천부는 그 문제 해결을 화두로 삼아 공부했다. 결국 문제를 풀지 못하자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자 수행에 몸을 던졌다. 꼬박 3년을 참선에 정진했고 마침내 대각을 이루었다. 이때 자신이 곧 미륵보살의 화신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천부는 각계각층으로 이루어진 제자들을 모아 특이한 일을 하기 시작했다. 천지를 개벽한다면서 날마다 기괴한 공사를 보는데 제자들에게 상식에 안 맞는 행동을 시키거나 여러가지 방수를 덧붙여 해괴망측한 일들을 벌려나갔다. 그래서 사람들은 천부와 그 제자들을 미친 것 같기도 하고 술에 잔뜩 취한 것 같기도 하다는 여광여치한 광인의 무리라며 비아냥거렸다. 사람들이 천부의 속을 알 리가 없었다. 사실 천부의 이런 행위는 우주의 인과율에 모종의 프로그램을 심는 일이었다. 미래에 펼쳐질 도수를 정하여 세상의 울로를 트는 일, 바로 천지공사였던 것이다. 3차원 인간계의 세운을 바꾸는 일이었기에 수고롭지만 육신을 입고 공사에 참여해야만 했다. 보다 강력한 인과율을 조성하기 위해선 4차원 상계보다는 3차원 현계가 유리했던 까닭이다. 천부는 거의 12년에 걸쳐 천지공사를 보았고 그 일이 끝나자 좌정한 채로 숨을 거두었다. 스스로 기맥을 차단하고 전기를 소진케 함으로써 생명을 끊은 것이었다. 그는 육신을 벗어나자마자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미륵보살과 합일되어 가슴 한편의 추억으로 남게 되었다.
천보의 제자들은 스승이 갑자기 죽자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스승이 천지를 개벽하여 황제가 되면 자신들은 왕후장성이 되어 떵떵거리며 살게 될 것이라고 굳게 믿었던 터였다. 하지만 이를 어쩌랴. 그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던 개벽장 천부는 그렇게 황망히 숨을 거두었으니 미륵보살 그는 오래전에 화신을 만들어 원시 종교를 세계 종교로 올려놓더니만 이제는 천부라는 두 번째의 화신을 써서 인간사에 개입했다. 도대체 그는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인가? 태청으로 돌아온 미륵보살은 늘 그렇듯이 소일이라 하면서 시간을 보냈고 다시 100여 년의 세월이 흘러갔다. 그러던 어느 날 미륵보살을 찾는 무리가 있었다. 원상이라는 천신과 그를 따르는 몇 명의 천신들이었다. 미륵보살은 원상에게 시간이 되었으니 일에 착수하라는 말을 건넸다. 원상은 수하들을 이끌고 도리 이 다도천으로 건너갔다. 그리고 그곳의 자전축을 따라 형성된 초공을 뚫고 계속해서 올라갔다. 그 끝나는 지점까지 가자 천축이 나왔다. 원상과 그 수하들은 복잡한 장치들을 꺼내서 천축의 주변에 있는 별들을 향해 무언가를 발사했다. 거대한 불빛이 주변을 현란하게 물들이더니만 어느 시점부터 붉은 빛으로 바뀌어갔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적광이 주변의 항성과 동일한 에너지 장으로 묶여졌다. 강력한 기장이 촘촘하게 엮여지자 원상과 그 무리들은 다시 천축을 타고 다도천으로 내려왔다. 이들이 무슨 일을 벌였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이런 일련의 행위를 한 뒤로 다도천의 영파가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인간들에 맞춰져 있던 영적 진동수에 모종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이것은 알게 모르게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그건 왠지 모를 불안감에 무언가를 반드시 해야만 한다는 조급한 심리였다. 되는 대로 살아서는 큰 낭패를 볼 것만 같은 분위기가 살벌하게 몰려왔는데 이는 가을을 맞아 알곡으로 여물던지 아니면 쭉정이로 버림을 받든지 하는 갈림길에서 오는 그런 위기감이었다. 새롭게 변화되는 영파, 여기에 맞추기 위해서는 지금의 정신 수준을 한층 높여야만 한다. 적어도 영역이 4.5천 정도의 수준은 되어야 도래하는 영파에 부합할 수 있다. 이런 정확한 수치를 알 리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막연하나마 이런 위급함을 느끼고 있었다. 어느 때부터인지 이런 시류를 눈치챈 사람들로부터 영적 혁명, 두뇌 혁명, 정신 개벽, 창조문화, 신인종 출현 등과 같은 문명 완성에 관한 메시지들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사실 돌이켜보면 인간들은 경험해 볼 만한 것은 뭐든지 다 해봤다. 극한 상극적 투쟁 속에서 처참하게 짓밟혀도 봤고 이념에 휘둘려 얼빠진 노예로도 살아봤다. 온갖 사비에 속아 영혼을 팔아도 봤고 권력에 탐닉하여 지배욕도 불살라봤다. 쾌락에도 빠져 그 끝을 맛보았고 짧은 수명에서 오는 인생 무상도 뼈저리게 느껴봤다. 산전수전 다 겪은 인간들이 아니었던가. 이제는 애벌레가 허물을 벗어 나비가 되듯 거듭날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미묘한 영파의 흔들림은 인간들의 영성을 계속해서 자극했다.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란 말처럼 끊임없이 인간들의 영성을 두드렸고 준비된 영혼들로부터 순차대로 열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영파는 30여 년에 걸쳐 흔들렸다. 이점 흔들어 젖혔으면 결론이 날 때도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일러주어도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는 인간들, 그러니까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상극적 기질과 의존적 신앙심에 여전히 매여 있는 자들에게 심판이 닥쳐왔다. 그 당시 통계를 보면 도리 이 행성 인구의 15% 정도가 영성이 활짝 열렸고 20% 남짓한 사람들은 영성에 약간의 틈이 벌어졌다. 나머지는 전혀 변화가 없었다. 더 이상의 진전은 불가능한 것인가? 이 무렵 30여 년간 흔들리던 영파가 드디어 멈춰섰다. 영파가 멈춰선 지점은 영역 4.5천이었다.
그 전의 3.5천에 비하면 무려 1천이나 급상승한 것이었다. 이렇게 되면 영역 4.5천에 미치지 못하는 인간들은 적응하기 어렵게 된다. 뭔가 더 큰 불안감이 몰려오면서 안절부절 못하게 되면 물론이고 면역체계에 이상이 발생하면서 온갖 질병에 시달리게 된다. 그런데 육신이 다소 불편을 겪는 것은 사실 문제거리가 되지 않는다. 정작 중요한 것은 죽은 뒤에 다시 인간으로 윤회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영역 4.5천이 되지 못하면 아무리 수정란에 머리를 들이밀어도 결합되지 않기 때문이다. 기운대가 맞지 않아 수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고 따라서 정기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축생의 몸이라도 입어야 한다. 이러니 변이 된 영파는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다시 세월이 흘러 50여 년이 지나자 영역이 낮은 인간들은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이제 도리다도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적어도 영역이 4.5천은 넘었다. 신명이 아니면 죄다 신선격인 수준 높은 영혼들인 것이다. 이로써 새로운 영성인류가 출현하였다. 얼마 뒤 이들에 의해 기동력이 개발되면서 물질 문명 또한 수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바야흐로 영성인류에 의한 새로운 문명이 동트게 되니 이것이 바로 인류가 그토록 오매불만 기다리던 이상사회였던 것이다. 이렇게 도리 이 행성은 문명이 완성되어 그 가치가 활짝 꼽히게 되었고 도리 1 행성이 정신과 물질이 괴리되어 문명이 크게 손상된 것과 대비를 이루었다.